안녕하십니까? 정상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불교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방대한 양의 경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안에는, 그 방대한 경전 안에는 어떤 어떤 경전이 정통에 위치해 있고 어떤 경전이 이단에 위치해 있을까? 이단이라고 한다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이비 종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전이 좀 더 부처님의 어떤 핵심 사상에 가깝고 어떤 것은 조금 주변부의 말씀에 가까울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따뜻한 봄날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여기저기 많이 여행을 다니실 텐데 우리가 합천해인사에 가면 이제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을 그 8만장의 어떤 그 경판으로 다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교 경전은 그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교회 갈 때 이렇게 한 권, 성서 한 권만 들고 가는 거 하고는 물론 성서도 그 안에 여러 버전이 있겠지만 그 양하고 또 불교의 8만대장경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8만대장경은 모두 근본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그 8만대장경 안에 어떤 것은 근본 성전이 아니면은 그 안에 그렇게 담아 놓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공을 우리가 조금 객관화시켜서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기반으로 불교 문화를 이제 꽃피웠어요. 4세기,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진 걸 기준으로 한다면 약 1700년 이상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 왔는데, 그 불교에 대한 큰 이미지,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바로 대승사상의 큰 형님격인 반야경이 설하는 공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불교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당장 불교를 이렇게 거칠게 크게 구분을 해봐도 소위 소승불교라고 부르는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은 학술적으로 안 맞다 이래가지고 이제 남방불교라고 불러요. 남방불교와 대승불교 크게 나누면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불교보다도 특히 대승불교에서 발전된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대승불교 자체는 또 이 남방불교 쪽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야, 대승불교 경전은 그건 후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방불교 쪽에서는 니까야, 우리가 아함이라 그러죠. 그 니까야에 들어있지 않는 경전은 부처님 직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교에 대한 큰 대표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이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불교, 즉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중에서도 이 대승불교 안에서 한 부분이 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벌써 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불교를 대표한다? 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는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경전 안에는 공에 대한 말씀만 있겠습니까? 다른 말씀도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다양하게 있겠죠. 8만대장경이 전부 공사상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또 거시적으로 불교사를 한번 봤을 때 불교는 2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이제 중동지방, 서남아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시아에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봤을 때도 불교를 하나의 관점으로 본다? 하나의 관점에 통합해서 본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같은 대승경전, 즉 대승의 가장 출발점인 공을 기반으로 삼아서 대승 사상이 나갔다 하더라도
대승경전 안에서는 또한 정말 그 공만 얘기하는 경전과 또 다른 경전은 또 시각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이제 그 정통이라 그러죠. orthodoxy.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단, 어떤 그 헤러시의 어떤 문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불교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불교 사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변용되고 수용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뒤에 드릴 말씀의 어떤 것도 기초 지식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복습 삼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공사상만 예로 들어도 인도 불교에서 발생한 공 개념은, 공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 슈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물론 결여, 비어 있음,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기반해서 내가 집착에 빠질 수 있는 대상을 선정 수행의 측면에서 그러한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초기 경전 니까야에서 바로 뭐 소공경, 대공경 이런 경에서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상은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소수파들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편찬하면서 그 안에서 이 공을, 초기부터 있었던 공 개념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더 철학화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대승 불교도였고, 이름은 대승이라고 하지만 인도 불교에서 그들은 소수파였다라는 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대승 쪽에서 야, 기존 불교도들은 소승이야, 아주 그냥 좀 짜자네 라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주류 불교였고 메이저였습니다. 대승은 소수파들이었어요. 더구나 이들 대승은 부처님 제세시에,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부파들이 서로가 부처님의 정통 계승자임을 자처한 이 부파불교 시대의 어느 한 영역에서 대승불교는 자라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초기 불교,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정리와 이해를 심화시키는 부파불교, 그리고 대승불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통일신라가 끝나고 고려가 만들어지고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이 부파불교, 즉 대승 쪽에서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그들 속에서 어디 작은 싹이 대승으로 이렇게 돋아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부파불교 시대 안에서 대승이 이렇게 싹을 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인도로 순례를 떠났던 중국 스님들의 기록을 보면 대승과 소승이 같은 사원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만큼 대승의 아이덴티티가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매우 다른 두 집단이 한 공간에서 살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서로 간의 계율도 다르고, 서로 간의 의례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같이 못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같이 살고 있었다? 대승과 소승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뭐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뭐 이런 대승경전에 이제 익숙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승의 어떤 승단이다 보니까 자주 대승을 고대 인도에서 또 독립된 거대한 어떤 실체적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부지불식 중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시 대승 그룹의 정확한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학계에는 여러 설이 존재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파 불교가 이렇게 약 한 이제 20개 부파로 이렇게 갈라졌던 것 같은데, 그 갈라진 이유는 뭘까요?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야말로 붓다의 정통을 잇는 적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갈라져 나왔겠죠. 그러니까 기존 부파들은, 뭐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래갖고 이제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다 정통 계승자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갈라져 나오면서 자기들이 붓다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이론화 작업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불교 이론의 다양화에 대한 예로서 제가 또 언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유, 중음신 있죠, 그죠? 이 생과 다음 생 중간에 있는 단계. 그 이제 49제를 지내요. 근데 이건 모든 불교도가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소승 이렇게 부르는 남방불교, 스리랑카 이쪽 불교에서는 상자부 전통에서는 또, 중음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파에서도 믿지 않는 부파가 많아요. 그 중음신이 불교의 모든 불교도가 믿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론인 겁니다. 즉, 이 중음신 개념은 결국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업보가 어떻게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가, 즉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특정 부파가 주장한 것이 바로 중유 개념이에요. 이 생과 다음 생을 이어줄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파 중에서는 이제 이 독자부와 정량부라고 하는 부파가 제가 있다 그랬어요. 독자부는 뭐 좀 생소하실 텐데 송아지 독자 아들 자자 써서 그러나 아마 그 부파의 어떤 그 계조가 그런 성씨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부, 그 다음에 정량, 다른 판단을 하는 부파다. 이래서 정량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는데 뭐 이들은 바로 윤회와 어떤 그 행위의 어떤 주체로서 그런 개체를 좀 더 강하게 드러냈어요. 그걸 이제 고대 인도말로 사람의 뜻을 가진 푸두갈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드러내가지고 좀 더 이런 어떤 그 업보의 문제를 보다 강하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같은 부파 안에서도 너희들은 이단이야라고 하는 공격을 받게 되고 특히 공을 중요시 여기는 대승불교 쪽에서는 더 이들 독자부와 정량부는 저 외도의 아트만 불변하는 실체를 믿는 자들과 하등에 다를 것 없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대승불교 안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야경의 공성을 기반으로 대승 사상이 이제 그 발전돼 나가면서도 이제 후대로 가게 되면 공과는 또 조금 이론적인 어떤 작업이 많이 필요한 우리가 많이 듣는 내 안에 있는 불성, 열애장, 내 안에 붓다의 어떤 뭐 성품이 있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순수 공성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불성? 변하지 않는 불성? 아니 모든 것은 무아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거는 또 이제 이론화 작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승 안에서도 공을 기반으로 출발한 대승 안에서도 뭐 스펙트럼이 굉장히 이제 넓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각 부파가 자기들이야말로 붓다의 참된 계승자라고 하고 그러한 부파 모두를 비판하면서 나온 대승은 실은 소수파이면서도 자기들이 붓다의 계승자라는 생각이 있겠죠. 아니, 자기들이 붓다의 계승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또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키겠어요, 그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불교, 인도 불교 사상이 중국이라고 하는데 또 들어가면서 중국 사상하고 또 이렇게 변형을 또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유가, 도가 이런 사상하고 또 인도 불교는 또 접합이 되면서 또 변형을 이제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노장 사상의 옷까지 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어떤 그 노장 사상과 어떤 불교의 어떤 그 스팝 거기에 대해서 반야공 사상이 중국 사상으로 수용된 것을 크게 이제 우리가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후한 말엽에 번역된 반야경전을 근거로 이제 공에 대한 해석과 노장의 무예 사상과 교류한 어떤 그 동진 시대, 뭐 327년에서 419년 거의 한 딱 100년 정도 존속했었고, 그리고 제2기는 바로 이제 5호 16국 다섯 오랑캐, 즉 흉노, 선비, 갈, 뭐 강, 저족 등의 어떤 다섯 이 오랑캐들이 16나라를 만들었던 이 시기 5호 16국 시대, 그 중에서 앞전자를 써서 전진, 뭐 굉장히 이제 짧게 이때 막 흥망성쇠가 많았으니까 한 351년에서 394년 이 전진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또 후진 384년에서 뭐 한 417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요 나라들은 또 불교하고 굉장히 이제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전진의 왕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 우리 고구려 소수림 왕 때 372년에 이제 불교를 전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진의 왕이 바로 서역의 저 유명한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오려고 여광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제 보내가지고 구마라집 스님을 모셨다고 할까?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군사를 보낸 그때 전진은 중원에서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전진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광은 돌아갈 나라가 없어버리니까 자기가 후량이라고 하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근데 이제 후량도 한 20여 년 정도 존속했다가 망해버리는데, 그 사이에 구마라집 스님은 별로 이렇게 여광에게 승려로서 대접을 이제 못 받습니다. 물론 요때 구마라집 스님은 이제 중국어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훗날 이 동아시아 문명사에 특히 인도 경전의 중국어 번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족적을 이제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구마라집 스님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이렇게 중국인들이 공사상 이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시는데, 왜냐하면 공에 대한 대품반야경 이제 번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에서 공사상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하신 이제 그 용수보살님과 용수보살님 이제 제자가 지었다고 알려지는 뭐 용수보살님 이제 중론이나 12문론, 백론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삼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다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고 공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삼론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뒤에 삼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또 생겨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마라집 스님이 이전에도 어떤 도행반야경 등의 번역이나 해석이 여전히 노장사상의 색채가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이 구마라집 스님의 어떤 이 번역이 들어오면서 인도 불교적인 시각에서 공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 승조 스님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간단한 내용은, 이 노장사상에서는 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낳는 근본이라고 보는데, 이제 승조 스님은 아니다.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와 무의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상호 의존되어 있는 영기법에 기반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제 제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3기, 공에 대한 제3기라고 할까요? 그걸 보면 이제 승조 스님 이후에 중국 불교계에는 어떤 그 반야경의 공을 떠나서 열반경에서 말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성론 이런 것에 대한 인기가 이제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 수나라의 어떤 길장대사님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론종을 이끄시면서 또 이제 삼론에 대한 또 이런 공에 대한 또 얘기가 이제 깊어지는데, 요 때를 이제 삼기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즉
종교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해석이 매우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 불교의 어떤 공을 노장 사상의 무로 이해했던 당시 중국 불교도들의 불교 이해는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입니까? 뭐 이론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대사회의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뭐 그런 이미지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승조 스님의 공사상 이해가 인도 불교의 정통을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공이라고 하는 것도 초기 경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역시 아주 다양한 불교 이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도.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관자재보살께서 심오한 반야 바라미를 행하오실 때 가장 먼저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시고 모든 고액을 이게 이제 넘어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왜 관자재보살께서는 열애장 사상도 유식 사상도 아닌 왜 공을 기반으로 깨달음의 영역으로 가셨을까요? 그건 공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 운동을 일으킨 그룹들이 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야경에서 그런 설을 하고 공을 최상의 위치로 시키는 겁니다. 다른 대승경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식학파의 소위 경전인 어떤 뭐 해심일경 이런 데 보면 부처님 말씀에 어떤 이 계위가 있다. 거기서는 또 공을 최상의 모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불교 내부의 어떤 뭐 핵심과 어떤 주변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몇 년 전에 이 도쿄대학교의 이제 그 동양문화연구소의 이제 바바 노리히사 교수님이 쓰신 불교의 정통과 이단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바바 선생님은 제가 이제 대승불교 기원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이제 도쿄대 명예교수이신 시모다 마사히로 선생님의 이제 제자신데, 바바 선생님은 저보다 한 살 많으십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그때 이제 바바 선생님이 이미 그때 이제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계셨고, 자, 그런데 이 책에 이제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일본에서 바로 이제 위대한 어떤 또 이제 사상가였던 이제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하는 이제 사상가의 이제 이론을 처음에 이제 빌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마루야마는 이제 1914년에서 1999년까지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바로 이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이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2차 대전에도 이렇게 깊이 관여를 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사회까지 날카롭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불교에 비춰서 불교 안에서 한번 정통과 어떤 주변부 이단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먼저 불교와 비교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제 유교의 경우를 중국 후한 이제 그 때를 이렇게 보면 중국의 어떤 이제 그 후한 시대 장제 때 이 백호관에 모여가지고 이게 유교 학자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때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트교의 예를 본다면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테오도시우스 1세 때 뭐 이제 4세기 말에 이제 제위를 황제로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회의에서 381년에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정통이 되면서 이와 다른 사고를 가진 아리우스파가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됩니다. 즉, 정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 개조로부터 또 전해 내려온 사상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소위 말한 이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자기들하고 비교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을 정통파로서
시스템화하고 정비화하는 작업이 나타납니다. 비교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정전이고 저들은 이단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맞을까? 우리가 물론 뭐 정통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개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가 좁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왕위 계승의 어떤 정통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 삼국 시대 뭐 위초고 그 중에 어떤 나라가 뭐 한 나라의 어떤 정통을 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인도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 고대 인도는 여러분 이제 기원전 약 한 3세기경에 우리가 이제 호법 왕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그 아쇼카 대왕이 제위기였던 그 마우리아 왕조 이후에 17세기에 어떤 그 무굴 제국이 되어서야 어떤 그 인도 대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대륙이 이렇게 통일 제국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인도의 그렇게 하나의 나라처럼 된 건 오히려 영국 식민지 식민 지배 영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도에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연대기적 형식의 어떤 역사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의 어떤 경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편찬됐는지, 그 경전의 해설서인 논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금방 또 계속 말씀드린 대승불교가 언제 기원됐는지를 역사적 관점의 기록이 없어요. 그 유명한 불교 논사들이 언제 활동을 했는지 전부 추정입니다, 여러분. 기원 후 몇 세기 건의 정도 하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연대기적 기록, 그 연대기적 역사 개념이 인도인들은 중국인들하고 달랐던 겁니다. 자, 즉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다른 어떤 국가에서 자, 우리 유교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국교를 해. 그러니까 유교가 정통이야. 나머지는 전부 이단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선 유교의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조선 중기 이후 점점 이제 그 관념화되면서 그 외에 성리학 주자의 어떤 해석과 반대되는 건 전부 이제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핍박을 하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 있었던 엄청난 뭐 이단과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인도 불교와 인도에서 있었던 국가들에게 이게 맞냐라는 거죠. 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이해를 이제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금방 제가 이제 아쇼카 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아쇼카 왕이 불교를 엄청나게 이제 보호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쇼카 왕은 불교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국토 안에 있었던 많은 다른 종교도 함께 존중을 하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쇼카 왕 이후에 이제 쿠시안 왕조 1세기에서 한 3세기 정도 존재를 했는데 이 쿠시안 왕조 때 또 유명한 불교와 관련 있는 왕이 바로 2세기경의 카니슈카 대왕이에요. 이 카니슈카 대왕 때 만들어진 그 동전이 지금 또 이제 발굴이 되거든요. 그 동전에 보면 한쪽 면에는 뭐 자기 그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 이제 자기 모습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이란, 인도의 어떤 신들, 그 다음에 붓다도 거기 조각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즉 고대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통 종교고 이것은 이단이야 라는 개념이 매우 중국이나 저 로마와는 달리 매우 약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불교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 왕가가 불교를 좋아해서 지원을 해준 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엄청나게 배척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힌두이즘, 힌두교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존의 어떤 그 베다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때 이 각 지역의 민간 신앙을 흡수한 인도에서 전개된 다양한 어떤 그 신앙, 의례, 문화, 사상에 대한 총칭이 힌두이즘이지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 부디즘, 힌두이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도에서는 이렇게 나는 이제 요 종교, 그러니까 다른 건 전부 배척 이런 게 매우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흔히 우리는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했다라고 해서 인도 이러면은 우리가 불교만 떠올려요. 아무래도 이제 인도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카레, 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인도 문화 이제 생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불교 외에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불교가 인기를 끌던 그 시기에도 인도에서 저기 이제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어떤 불교학자인, 저명한 불교학자인 이제 폴 윌리엄스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인이면서 힌두교도이기는 힘들어요. 불교도이면서 힌두교도라는 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인도에서 불교가 인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순수한 불교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화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 불교에서는 인도 종교 전통에서는 어떤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좀 약했다. 상당히 약했다. 중국이나 어떤 로마 중국 당시에 이제 한나라나 이제 로마 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약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교의 다양한 이론이 제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초기 불교에서부터도 다양한 어떤 출가교단,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그 불교 경전이 이제 존재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불교 경전의 전승을 담당한 출가자 있잖아요, 그죠? 이 출가 집단은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인도의 뭐 자이나교 이렇게 찾아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편력 순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 당시의 출가자들도 그렇게 각지를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 하지만 우리는 불교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형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승가를 말하는, 승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승가. 이거는 이제 인도 상가에 대한 음차라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그죠? 근데 이 상가라고 하는 말 뜻은 쉽게 말해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어소시에이션. 출가자 자치 조직이에요. 즉, 이동을 전제로 한 평등한 여러 조직들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물론 뭐 이제, 불교 의례에 따라서 뭐 선배, 후배, 먼저 출가하신 분 뭐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로마 카톨릭처럼 바티칸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총본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불교는. 즉,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쭉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인도인의 개념이 정통과 이단에 대한 것도 약한 데다가 중앙에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색이 더 얇아지는 거예요. 물론 뭐 2세기 정도 때부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승가의 이제 그 정착화가 이제 진행되기는 한데, 어쨌든 이들의 어떤 생활 규칙은 굉장히 어떤 우리가 어디로 다닌다라고 하는 유동성을 전제로 이제 이루어진 게 많아요. 자, 그리고 각 부파는 자신들이 적장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니까야, 그 다음에 이제 계율, 율장을 전승을 합니다, 각각. 자, 그러면 기원전 약 한 2세기에서 4세기까지 다양한 부파가 이제 그렇게 생겨나는데, 이렇게 긴 세월을 두고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가자의 어떤 그 편력 수행, 순례를 하는 이 출가자 집단들의 불설 이해가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되었을까요? 더 약했겠죠, 그런 게. 제가 지금까지 쭉 끌어왔던 인도인의 어떤 역사관도 그렇고, 불교라고 하는 부파가,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부파도 그렇게 갈라지는 상황을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약했을 거랍니다. 그래서 또 워싱턴 대학교의 이제 어떤 그 콕스 교수님은 같은 이름의 부파라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는 당연히 동일한 사상을 가졌을지는 매우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파 안에서도 우리가 뭐 대중부에서는 뭐 설출세부, 동산부, 서산부 막 또 이렇게 갈라지고, 유부 안에서도 막 또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들 각각은 전부 우리가 유부다, 뭐 가장 유명한 설일체 유부다, 뭐 무슨 부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어떤 그 가장 위층의 어떤 그룹만 얘기하는 거지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대로 입으로 구전됐잖아요. 그죠? 거의 그 기간이 약 500여 년 정도 됩니다. 5세기에 걸쳐서 이게 구전이 돼요. 그러다가 이게 기원 전후에 서사가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대승경전에 출연, 이 방대한 대승경전이 출연했던 것은 구전에서 서사로 진행되면서 서사는 구전보다 증광과 편찬이 더 쉽잖아요. 이거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대승경전이 이렇게 또 다양해진 데는. 니까야 외의 대승경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니까야도 많은 양이긴 하지만 이게 많아지는 데는 이게 서사와 문자화 된 것과도 굉장히 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심은 구전이에요. 이게 500년간 이제 구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 그러죠. 그죠? 법 다르마. 이 다르마의 원래 의미는 이제 뭐 보존하고 지닌다. 뭐 이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뭐냐? 몸에 지니고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곧 구전, 내가 체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전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아함이라고 하는 말도 아가마라고 하는 전승이라고 하는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아함이잖아요. 불교의 어떤 법의 중요한 특징은 전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배운 자를 바로 우리가 다문, 많이 들었다, 많이 배웠다, 그 다음에 성문승, 다 들었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전 텍스트가 불교 수행의 이제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자는 이러한 출가자들로부터 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할 때 이 승가가 바로 구전 전통을 통해서 법을 전해주고 그 법이 전해짐으로써 부처님의 현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관점, 특히 우리 불자님들한테 익숙한 공이라고 하나를 가지고 불교의 모든 것을 봐버리려고 한다면 정통과 이단의 어떤 그 관념이 그 고대의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관념하고 상당히 달랐던 인도, 특히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려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사상만으로 불교를 보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넓게 이렇게 불교 사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공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